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제 편집자로부터 온 이메일이 쾌활한 알림음과 함께 받은 편지함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뉴스 매체에서 일하고 있는 28세 기자입니다. 제 일은 영상 콘텐츠를 조사하고 제작하는 것인데요. 아직 어디에 방영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클릭해서 열고 짧은 단락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미나 씨, 다음 시리즈를 위해서 북한 탈북민들을 인터뷰하셔서 그들이 북한을 떠나기 전과 후의 삶에 대해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목표는 그들의 이야기에 인간미를 부여하고 남과 북 사이의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거예요. 미나 씨가 이 일에 완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재성드림.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이 과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북한 탈북민들을 인터뷰하다니 그 생각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제 세대의 많은 한국인들처럼 저 역시 북한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자랐습니다. 뉴스 보도는 늘 북한의 빈곤, 억압, 핵 위협에 초점을 맞췄죠. 대중문화는 북한 사람들을 낙후되고 세뇌된 것처럼 조롱했고요. 제 가족들조차도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태도로 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분단된 우리 민족 사이의 이해의 다리를 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 아이디어는 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성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확실히 관심 있습니다. 혹시 이미 연락 가능한 탈북민 분들이 계신가요?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드리고 인터뷰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 드림. 저는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답장은 몇 분 후에 왔습니다. 좋아요. 미나 씨가 이 일을 맡아 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씨와 박현우 씨가 특히 유망해 보이네요. 몇 년 전에 탈북하셨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적극적이셨거든요. 내일 자세히 의논해봐요. 저는 두 분의 이름을 받아 적으면서 벌써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오랜 세월 동안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로 인해 쌓인 편견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탈북민들은 정말 어떤 분들일까요?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사신 분들과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선입견들이야말로 제가 기자로서 버려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일에 접근해야만 했죠. 새로운 결심을 하고서 저는 수진 씨와 현우 씨에게 보낼 인터뷰 요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개를 하고 이 영상 시리즈의 목표를 설명한 뒤 서울의 한 카페에서 편안한 대화를 나누자고 초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분 모두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로 날짜를 잡았죠. 배경 조사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배움은 직접 만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밝고 습한 날씨였습니다. 뒤척이며 보낸 밤을 지나고서 저는 일찍 일어났고 긴장감과 설렘에 휩싸였습니다.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주고자 심플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골랐죠. 카페에서 창가 쪽 테이블을 잡고 앉아 녹차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카페인과 평온함이 필요했거든요. 정시에 맞춰 카페 문이 달랑달랑 열리더니 두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보이시 컷의 날씬한 여성과 주름진 눈매의 키 큰 남성이었죠. 수진 씨와 현우 씨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미나 기자님 맞으시죠? 다가오면서 여성분이 물으셨습니다. 얼굴에는 다정한 미소가 어려 있었죠. 네, 맞습니다. 수진 씨, 현우 씨이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들이 얼마나 평범해 보이는지,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래 한국 커플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수진 씨는 유행하는 커다란 안경과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계셨죠. 현우 씨는 청바지에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고요. 길에서 마주쳤다면 저는 절대 그들의 북한 출신 배경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어색한 말실수를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수진 씨와 현우 씨는 편안한 친절함으로 저를 금세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두 분 다 기꺼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가 남북한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참 많잖아요. 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는 그 본질에선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모두 안정과 목적,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유대감을 원하잖아요. 미나 씨, 우선 미나 씨 자신의 배경과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미나 씨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전 라떼 잔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의 어린 시절, 가족들과의 끈끈한 정, 대학에서의 언론학 공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무의식 중에 품게된 부정적 고정관념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가 그런 편견에 의문을 제기할 동기를 주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북한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무심코 섣부른 말을 할까봐 걱정됩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선을 넘는 말을 하면 꼭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는 거려. 현우 씨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첫걸음이에요. 우린 미나 씨가 하루아침에 북한에 대해 모든 걸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않아요. 이건 배움의 과정이니까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 지었고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와 현우 씨가 인내심 있고 관대한 스승이 되어주실 거란 걸 벌써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와 펜을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좋아요.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볼까요? 북한에서의 삶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상은 어떠셨나요? 수진 씨와 현우 씨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오래된 상처가 잠깐 그 얼굴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깊게 숨을 내쉬고는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들이 제가 결코 알지 못했던 그 어떤 고난보다 더 큰 역경의 그림을 그려나갈 때 저는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풀과 나무 껍질을 먹어야만 했던 기근의 그늘이 어린 시절을 뒤덮었던 이야기들, 절대 복종을 요구하며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하던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이야기들, 특권층은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한편 대중은 겨우 연명하던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의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또한 작은 기쁨과 함께 나누던 희망, 그들을 지탱해준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유대, 소곤소곤 속삭이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 귀한 보석처럼 간직하던 웃음과 아름다움의 순간들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노트에 담아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최종 영상을 위해선 상당 부분 축약해야 할 테지만 곱씹고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기록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선명한 디테일과 감정적 통찰을 부드럽게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죠. 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손은 쓰느라 쥐가 났지만 가슴과 머리는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을 때쯤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 씨와 현우 씨께 깊이 감사드리며 곧 후속 질문들과 첫 번째 영상 대본 초안을 가지고 연락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노트와 기억을 곱씹으며 말이죠. 수진 씨와 현우 씨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한때 북한 사람들에 대해 느꼈던 막연한 동정심은 더 깊은 무언가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욕구와 꿈에 대한 감각으로요. 현우 씨가 대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한 나무의 잎사귀,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우린 모두 연결되어 있고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뜻이죠. 남북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여전히 한 민족이고 한 뿌리예요. 잠들기 전 그분의 말씀이 메아리쳤고 새로운 사명감이 저를 채웠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 제 역할이 단순한 정보 전달 그 이상 일종의 치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진 가지들을 다시 가까이 모으는 일 말이에요. 벅찬 과제였지만 제 모든 마음을 쏟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현우 씨에게 배운 교훈들이 제 안에 파릇파릇 희망의 새싹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싹이 어떻게 자라날지 정말 기대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전 수진 씨와 현우 씨의 이야기가 꿈속에서도 맴도는 걸 느끼며 잠에서 깼어요. 커피를 진하게 내려 책상에 앉아 첫 번째 영상 대본 작성에 뛰어들 준비를 했죠. 어제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을 틀고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핵심 장면이나 인용하고 싶은 말들을 공책에 적어나갔어요.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디테일들이 많았죠. 수진 씨가 어릴 때 기근 동안 갈증을 달래기 위해 나무잎에 이슬을 핥아 먹곤 했다고 말씀하셨던 거라든지
현우 씨가 친구들과 몰래나만 방송을 들으며 외부 세상에 대한 갈망을 느꼈다고 하신 거라든지요. 이 생생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흐름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려 하니 어깨가 무거워지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수진 씨와 현우 씨의 경험을 제대로 담아내서 우리가 늘 북한에 대한 뉴스로 접하는 그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죠.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써내려가고 또 다듬어낸 끝에 제법 갖출 만한 초안이 나왔어요. 그걸 수진 씨와 현우 씨께 이메일로 보내 피드백을 구하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봤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작성한 글의 톤과 균형이 괜찮을지, 혹시 섣부른 요청은 아닐지 조마조마했어요. 1시간 뒤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나 씨, 방금 대본 읽어봤어요. 수진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정말 아름답게 쓰셨네요. 저희 이야기를 그렇게 심도 있게 담아주시다니. 현우도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아,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제게 이런 이야기를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최선을 다해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주말에 제가 수진 씨와 현우 씨의 아파트로 가서 촬영하기로 계획을 잡았어요. 심플하게 구성하려 했죠. 저 혼자 카메라와 마이크만 들고 가서 거실에서 두 분을 담아내는 식으로요. 순수하게 그분들이 나누는 말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그 주의 나머지 시간은 준비에 휩쓸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죠. 장비를 챙기고 촬영 장소를 꼼꼼히 살피고 샷을 구상하느라 머리가 복잡했어요. 사무실의 동료들 잡담이나 출퇴근길 소음 같은 건 거의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였죠. 시간 날 때마다 수진 씨와 현우 씨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새로운 각도로 되짚어보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토요일이 됐어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수진 씨와 현우 씨의 아파트로 향했죠. 문을 열어주신 두 분은 포옹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안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아늑한 아파트 안을 둘러보니 두 분의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엿보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북한 수공예품과 나란히 있는 나만의 첨단 가전제품들까지 두 개의 세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린 촬영 준비로 바로 돌입했어요. 해 잘 드는 창가 앞에 의자 두 개를 놓고 카메라를 삼각대 위에 고정했죠. 수진 씨와 현우 씨는 약간 긴장한 듯 보이셨지만 대체로 편안해 보였어요. 대본에서 뽑아낸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고 리허설을 가졌죠. 원하실 때마다 쉬어가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두 분께 안심시켰어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실 필요 없어요. 너무 다듬어진 연기 말고 진솔한 이야기와 감정을 담는 게 중요하니까요.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서로의 손을 꼭 잡으셨죠. 그 유대감에서 힘을 얻으시는 게 보였어요. 촬영 시작을 알리고 저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그림을 그려줄 디테일들을 끌어내려고 애썼죠. 먼저 수진 씨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북한에선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전기나 수돗물처럼 남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겐 사치였죠. 수진 씨는 가족들이 플라스틱 병을 모아두고 식용유부터 직접 만든 술에 이르기까지 온갖 걸 보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물건들이 소중한 자원이 돼서 깨끗이 씻었으며 아껴야 했죠. 어머니께서 배급받은 식용유 병을 아껴두시던 게 기억나요. 병을 반으로 잘라 아랫부분은 식사 그릇으로 윗부분은 컵으로 쓰셨죠. 아무것도 버릴 수 없었어요.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목이 메어왔어요. 플라스틱 병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삶을 상상해 보려 했죠. 그제서야 내가 늘 누려왔던 풍요로움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에서 겪는 사람들의 숨겨진 고난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어 현우 씨가 북한에서 라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라이터는 흡연뿐 아니라 생존에도 필수적인 도구였죠. 현우 씨가 설명했어요. 취사용 불씨를 피우고 약용 주사 바늘을 소독하고 음식 봉지를 밀봉하는 데 다 쓰였어요. 특히 여성들에게 중요했죠. 현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 남한에서는 별 생각 없이 쓰는 작고 값싼 물건이 북한에서는 생존의 필수품이자 화폐가 되는 사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식량이나 옷가지를 아끼며 라이터와 바꾸곤 했죠. 군인들에겐 힘의 상징으로 쓰였고요. 제가 어릴 때 길에서 반쯤 찬 라이터를 주운 적이 있어요. 현우 씨가 말했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어머니께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며 우셨어요. 렌즈 너머로 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두 분을 보며 저는 작은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수진 씨가 말씀하실 때 손을 꼭 쥐시는 모습이라든지 현우 씨가 씁쓸한 향수에 잠기실 때 미간이 찌푸려지는 걸 놓치지 않으려 했죠. 촬영 중간 쉬는 시간엔 함께 과자와 바나나를 먹으며 웃기도 했고요.
무거운 순간과 가벼운 순간이 오갔죠. 두 분의 얼굴에서 회복력이 엿보였어요. 그렇게 하루를 마칠 땐 모두가 감정적으로 지쳤지만 가슴이 풍성해진 기분이었죠. 제게는 풍부한 영상이 손에 쥐어졌고요. 장비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설 때 수진 씨와 현우 씨가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이렇게 섬세하게 다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현우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희 이야기가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게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 눈물을 눌러 담았죠.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인생 이야기를 맡겨주시다니.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머릿속이 오늘 보고 들은 것들로 소용돌이쳤어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숫자와 구호가 아닌 상상할 수 없는 역경에 맞서 희망을 품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가온 거예요. 그 주 내내 밤늦게까지 영상 편집에 몰두했죠. 장면과 클립들을 엮고 다듬으며 점차 그림이 떠올랐어요. 북한에서의 수진 씨와 현우 씨의 일상 속 작은 단면들, 그리고 그들이 견뎌내고 심지어 꽃 피울 수 있게 해준 고요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싶었죠. 인터뷰 중에 수진 씨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힘겹게 얻은 깨달음이 서린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북한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힘들어도 늘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많은 이들을 버티게 해줬고 더 나은 삶을 찾아 탈출하게 만들었죠. 수진 씨의 말씀이 영상의 주축이 되었어요. 시종일관 이어지는 주제의 실처럼요. 마지막 편집본이 완성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몇 주 동안의 작업과 깊은 내적 여정의 결실이었죠. 반응은 즉각적이고 찬사일색이었어요. 편집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절 불렀죠. 미나 씨, 정말 믿을 수 없는 작품이에요. 칭찬했어요. 헤드라인 뒤에 감춰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냈네요. 이런 보도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사고를 확장하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격스러움을 누르려 했죠. 다 수진 씨와 현우 씨 덕분이에요. 용기 내어 경험을 공유해 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글쎄요. 미나 씨가 두 분과 진짜 유대감을 쌓은 게 분명해요. 그 신뢰가 고스란히 묻어나오더군요. 편집장이 말했어요. 상부에서도 크게 만족해 하시네요. 이걸 북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연작의 본보기로 삼고 싶어 하시는데 미나 씨가 주도해 볼 생각 있나요? 전 망설이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벌써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가득했죠. 지금 겨우 살짝 열어본 것 같아요. 앞으로 배우고 공유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앞으로 몇 달 동안 이게 미나 씨의 주요 임무가 될 겁니다. 편집장이 말했어요. 더 큰 팀과 예산을 지원할 테니 마음껏 펼쳐보세요. 미나 씨, 정말 의미 있는 일 하고 있어요. 편집장의 사무실을 나오며 밝고 강렬한 목적의식이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불과 몇 주 만에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새롭게 정의해 주었죠. 수진 씨와 현우 씨,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보여준 신뢰가 떠올랐어요. 수진 씨와 현우 씨가 이미 닿기 시작한 이의 다리를, 더 멀리 있는 일을 제가 맡았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죠. 한편으론 벅차고 한편으론 고무적이었어요. 그날 밤 뿌리를 느끼고 싶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평소보다 일에 대해 더 많이 말하게 되었고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설명하려 애썼어요. 엄마, 아빠, 조심스럽게 입을 뗐죠. 요즘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닫게 돼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으셨죠. 미나야,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남한에 오시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 적 있었니? 아니요. 천천히 대답했죠. 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원래 북한 분이셨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전쟁 때 남한으로 피신하셨지. 그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하시진 않았지만 정말 끔찍한 시기였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잃으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할아버지를 조용하고 무뚝뚝한 분으로만 기억했죠. 웃음이 많으셨지만 내면의 생각은 쉽게 드러내시지 않는 분으로요.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닮은 전쟁과 분단으로 상처받으신 분이셨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빠, 왜 진작 얘기 안 해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께는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그랬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사에서 일종의 묵언이 되어버렸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봤을 때 말이야. 내가 그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잖니. 깨달음과 함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자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였던 거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요. 분단의 역사가 제 혈관 속에도 흐르고 있었네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정말 목이 메였어요. 정말이에요, 아빠. 너무 감사드려요. 아버지의 슬픈 미소가 전화 너머로 느껴졌어요. 너는 강력한 무언가를 만지고 있어. 미나야,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용기에 귀 기울이렴. 그게 가장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거야.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머리가 복잡해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동틀 무렵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냈죠. 난민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맹렬히 새 세상을 개척해 나가셨을 그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려 애썼어요. 할아버지, 속삭였죠.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도록 할게요. 꼭 전해야 할 이야기들을 찾아낼 거예요. 지갑에 할아버지 사진을 넣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부적처럼요. 붉은 노을이 마천루아 산들을 금빛으로 물들이며 동이 틀 때쯤 새로운 각오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걸 느꼈죠. 밝혀내야 할 수많은 이야기, 깨뜨려 새로운 이해를 낳을 수많은 침묵이 남아 있었어요. 그 위대한 서사에서 제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갔죠. 어두운 곳을 밝히고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와 공감, 희망이라는 금실로 이어 기워내는 일. 그 빛 아래서는 가장 깊은 틈새조차 있고 건널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수진 씨와 현우 씨는 저를 그들의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탈북자들과 연결해 주었고 그분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 나날은 이메일, 전화, 커피 미팅으로 바빠졌고 연결고리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제가 주목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각 개인의 경험이 얼마나 다양했는지였습니다. 일부는 탈출하기 전 평양에서 특권층 엘리트였던 반면 다른 이들은 시골 오지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홀로 탈출했고 또 다른 이들은 복잡한 지하 조직에 의해 이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만화경과 같았고 각각 북한에서의 삶이라는 복잡한 현실을 독특한 렌즈를 통해 굴절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맥락도 있었는데 그것은 수진 씨와 현우 씨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결핍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 작지만 일상적인 사치품들이 엄청난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휴지, 손톱깎이, 머리핀, 치약 같은 단순한 물건들의 중요성에 대해 들었는데 그것들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지만 북한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다니기 시작했고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듣자마자 바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열쇠처럼 느껴졌고 이해의 다른 면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게 남은 이야기 중 하나는 지은 씨라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탈출하기 전 20대 후반의 시골 지방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우리는 쌀쌀한 가을날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고 발밑에 낙엽을 밟으며 산책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아무도 겨울에 난방이 없었어요. 그녀가 입김을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해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죠. 가장 소중한 물건 중 하나가 뽁뽁이 포장지였어요. 저는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눈을 깜빡였습니다. 뽁뽁이요? 포장용으로 쓰이는 그런 거 말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작은 공기 주머니로 가득 차 있는 걸 알죠? 우리는 그걸 옷 안쪽으로 몸에 감았어요. 일종의 간이 단열재처럼요. 그게 열을 가두어서 추위를 좀 견딜만 하게 해줬죠. 저는 그걸 상상해보려 애썼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누더기 옷 아래 몸에 뽁뽁이를 둘둘 감은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뽁뽁이의 비밀스러운 지직거림과 펑소리가 그들을 동반하는 모습을, 그것은 너무나 인상적인 이미지였고 거의 부조리할 정도였지만 절박한 독창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뽁뽁이를 봤을 때가 기억나요. 지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배송 상자 안에 있었는데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건 이 새로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풍요와 낭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우리가 고향에서 얼마나 아껴 쓰고 힘들여 물건을 재활용했는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박혔고 이제는 잘 알고 있는 아픔으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제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가장 단순한 것들조차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와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지은 씨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뽁뽁이 같은 평범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게 어떤 느낌일지, 그게 추위에 맞서는 생명줄이 되는 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모든 작은 안락함과 편리함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날 밤 지하철을 타고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저는 전에는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세부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차 좌석의 푹신한 쿠션,
모든 손에 쥐어져 있는 매끈한 스마트폰, 주변 여성들의 세련된 지갑에서 엿보이는 화장품들의 무지개 빛깔들. 저는 제가 대화를 나눴던 탈북자들의 눈을 통해 그것들을 보려 했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이 평범한 풍경들의 새긴 경이로움과 아픔을 동시에 마음에 담으려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차 한 잔을 내리고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가 뽁뽁이와 풍요로움, 제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을 쏟아내는 것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셨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마치 이상하게 두 가지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았죠. 옛날 생각과 지금 이 상황이 겹쳐 보이는 것처럼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하지는 못해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생활은 제 자신에게 더 감사하게 만들어요. 이 새로운 삶을 관점을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두 세계를 잇는 방법을 찾고 싶거든요. 각각의 세계가 저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것들을 취하는 거죠. 그녀의 대답은 제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전 다른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져온 보이지 않는 이야기와 강점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감사합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제 삶의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나누고 저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 관점의 변화를 가져온 순간들로 제 머릿속이 붐볐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할아버지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한 채 저를 형성해온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쓰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건 말이죠. 지갑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강인한 얼굴선 눈동자에 반짝이는 의지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그 모든 세월 동안 가까이 간직했을 이야기들, 무덤까지 가져간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용한 결의가 제 안에서 한 조각씩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기릴 것이고 제 자신의 역사 속에서조차 감춰져 왔던 것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귀로 제가 만나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두 세계 사이에 이해의 끈을 잇는 작은 역할이라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리즈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궁핍함과 남한의 풍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는 일상의 물건들에 초점을 맞춘 에피소드 말이죠. 뽁뽁이와 머리핀, 플라스틱병과 화장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탈북자들의 경험을 들여다보는 창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흥분으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 속에 내재된 독창성과 융통성, 회복력을 보여주는 거죠. 두 세계의 대조를 눈에 보이고 생생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길고 긴 침묵이 흐르더니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씨, 정말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작품을 그렇게 강렬하게 만드는 창의적인 발상이에요. 전속력으로 밀고 나가세요. 볼이 아플 정도로 활짝 웃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디어와 관점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죠. 제게 필요한 모든 물건과 이야기를 추적하고 그것들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로 엮어내는 게 도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반드시 전해져야 할 이야기라는 것도 뼛속 깊이 확신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이후로 주머니에 뽁뽁이 조각을 넣고 다녔는데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 담긴 모든 이야기를 상기시켜주는 촉각적인 물건이었죠.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고 기록 보관소와 벼룩시장을 뒤지고 늦게까지 앉아 대본을 쓰고 스토리보드를 짤 때 손가락에 뽁뽁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에피소드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제 아파트에는 물건들이 쌓여갔습니다. 해진 플라스틱병, 귀퉁이가 다른 책, 울퉁불퉁한 생선 통조림들, 각각의 물건은 추억의 저장소이자 궁핍에 맞서 그것들을 재활용한 사람들의 창의성과 근성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자들이 이 물건들을 손에 꼭 쥐고 지난날 그것들이 가졌던 의미를 회상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현우 씨는 단 하나의 비닐봉지로 쌀부터 교과서까지 모든 것을 담아 나를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지은 씨는 낡은 교과서를 찢어 즉석 화장지를 만드는 법을 시연했고 숙련된 손놀림으로 종이를 튕겼습니다. 민준 씨라는 분은 달아해진 손톱깎이 하나를 보여주며 그것이 3대에 걸쳐 가족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용성의 유산이었던 거죠. 이 손톱깎이는 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저와 제 아이들의 손톱을 깎아줬죠.
그가 주먹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기근과 탈출을 견뎌냈어요. 이걸 들면 조상의 힘이 제게로 흐르는 걸 느껴요. 촬영분을 하나로 편집하면서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상 속 배어있는 독창성과 근성에 숨겨진 역사 말이죠.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창의성,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꺼지지 않는 인간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제는 해진 뽁뽁이 조각을 주머니에서 꺼내 책상 위 코르크 보드에 붙였습니다. 카페에서 함께 웃고 있는 수진 씨, 현우 씨, 그리고 저희 사진 바로 옆에 말이죠. 가장 평범한 것 속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엮여있는 경이로움과 투쟁의 이야기를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장으로 가 그동안 천천히 채워 오던 기부 상자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된 모든 작은 사치품들로 말이죠. 샴푸와 치약, 양말, 머리핀과 로션. 한때는 제 삶의 배경소음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반짝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나누고 제 새로운 친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견뎌온 결핍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고 물건과 기록과 침묵 속에 갇힌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작고 구출되고 소중히 여겨지는 한 가지씩 이해를 엮어나가는 방법을 계속 찾아갈 것입니다. 팔 아래 상자를 끼고 새로운 날이 눈앞에 펼쳐지자 저는 북적이는 서울 거리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집단적 이야기의 다음 실마리를 찾아 나서면서 말입니다.